이 땅에서 계속 살다가는 내 마누라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1990년대 초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10살 딸과 7살 아들, 그리고 부인의 손을 잡은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편도 티켓을 움켜쥐었습니다. 시작은 1978년 용산 꼭대기 달동네의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혀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친정이 볼 것 없는 가난뱅이라며 멸시하던 첫째 형수와 시누이는 새댁이 된 아내를 집안에서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 이간질하고 첫 딸을 낳은 산모에게 아들도 못 낳는 주제라며 악담을 퍼부었죠. 참다 못한 남편이 형수네 집을 박살내며 경고했지만 교묘해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시집살이 끝은 있었을까요? 1978년의 서울은 기회의 땅인 동시에 누군가에겐 가혹한 절벽이었다. 24살의 청년은 가진 것이라곤 건강한 두 팔뿐인 맨주먹이었고 22살의 처녀는 그 맨주먹을 믿고 생애 전부를 걸기로 한 순정뿐이었다. 두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하지만 그 가난보다 더 지독한 것은 청년의 집안, 정확히는 그 집안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청년에게는 위로 형과 누나가 한 명씩, 그리고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이 기력을 잃으셨고 어머니는 그때 이미 병환으로 가끔 정신이 혼미해지시곤 했다. 사실상 집안의 질서는 장남인 형과 그 아내, 즉 첫째 형수에 의해 돌아가고 있었다.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용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청년의 본가는 낡고 좁았지만 그 안을 가득 채운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새댁이 될 처녀가 정성껏 준비한 과일 한 봉지를 내려놓자마자 첫째 형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혀를 찼다.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하더니 정말 볼 게 없어도 너무 없네. 우리 집안이 아무리 이 모양이라도 급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너는 내 신랑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어쩌다 저런 여우 같은 거에 홀려서는 쯧쯧. 서방님도 저런 거랑 결혼하시면 앞길 망쳐요. 형수는 남들 앞에서 한없이 착하고 어른들에게 공손했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보였지만 정말 악랄한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의 형제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조종하는데 희열을 느꼈다. 특히 막내 도련님이 자기 말 안 들을 것 같은 똑똑한 처녀를 데려오자 본능적으로 자기 권력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 형수의 눈에는 새댁이 된 처녀가 함께 살아갈 가족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사냥감으로 보였다. 그 옆에는 남편의 큰 누나가 상전처럼 앉아 있었다. 누나는 형수와는 또 다른 결의 악랄함을 가졌다. 형수가 치밀하게 머리를 써서 이간질하는 타입이라면 누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몰아세우는 행동대장이었다. 올케인 형수의 비위를 맞추며 동생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맛에 사는 사람이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너 우리 남동생이 과일 장사해서 버는 돈, 네 친정에 혼란 갖다 바칠 생각이면 지금이라도 꿈 깨라. 너 같은 애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 아주 돈독이 올랐어. 인사하러 온 첫날부터 시작된 폭언. 하지만 청년은 처녀의 손을 꽉 잡았다. 형수님, 누님, 말 가려서 하세요. 저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청년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형수의 도끼를 자극했다.
감히 내까짓게 나한테 대들어? 이게 다 저 계집애 때문이야. 형수의 머릿속엔 이미 새댁을 어떻게 고립시킬지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결국 둘은 축복 없는 결혼식을 올리고 용산 꼭대기, 해가 가장 늦게 들고 가장 먼저 지는 비탈길 끝 단칸방에 신혼 살림을 차렸다.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고 형수는 그 어머니를 돌본다는 핑계로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흔들었다. 형수의 괴롭힘은 새댁이 용산 골목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새댁을 남편 돈 빼돌려 친정 먹여 살리는 도둑년으로 소문을 냈고 시어머니에게는 동서가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방에다 부적 같은 걸 써 붙였다더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속삭였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새댁 앞에서의 태도였다.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세상 친절한 형님인 척 새댁의 손을 잡으며 동서 몸은 좀 어때? 가난한 집에 시집와 고생이 많지? 라며 걱정하는 연기를 했다. 하지만 단둘이 남겨지면 눈빛이 돌변했다. 너 하나만 없으면 이 집안이 평화로울 텐데. 왜 굳이 기어들어와서 풍파를 일으키니? 너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큰 누나는 한술 더 떴다. 툭하면 새댁의 단칸방에 들이닥쳐 뒤집어 놓기 일쑤였다. 살림 꼬락서니 봐라.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니? 형수와 누나, 이 두 여자의 연합 공격 앞에 22살의 어린 새댁은 용산 꼭대기 그 좁은 방 안에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었다. 배고픔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악마의 짓을 일삼는 그들의 눈빛만큼은 새댁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과 같았다. 용산 꼭대기의 삶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남편은 새벽같이 청과물 시장으로 나가 비린내 나는 바닥을 굴렀고 새댁은 퉁퉁 부은 다리로 노점에서 과일을 팔았다. 두 사람이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건 언젠가 이 비탈길을 내려가 우리만의 번듯한 집을 갖겠다는 꿈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꿈이 연글기도 전에 새댁에게는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임신이었다. 축복이어야 할 생명은 형수와 시누이에게는 또 다른 공격의 빌미였다. 형수는 새댁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동서, 몸 귀한 줄 알고 적당히 설쳐. 가난한 집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고생시킨다더라. 악담도 그런 악담이 없었다. 형수의 이간질은 이제 태아에게까지 뻗쳤다. 집안 어른들에게 새댁이 임신했다는 핑계로 살림을 내팽개치고 친정으로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에게는 저 뱃속의 아이가 집안 기운을 다 뺏어가서 어머니 병세가 깊어지는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아무렇게나 해댔다. 첫째 아이를 낳고 힘든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간신히 누워있는 새댁의 병실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축하객이 아니라 저승사자 같은 형수와 큰 누나였다. 형수는 산모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머, 딸이네. 너는 어째 하는 집마다 이 모양이니? 우리 집에 아들이 귀한 걸 몰라? 딸 같은 거 낳아서 뭐 하려고? 우리 어머니가 저러고 누워 계신 게 다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기운이 꺾인 탓이라고 생각 안 하니?
누나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정말 지독하다, 지독해. 없는 집 딸이라 그런지 누워있는 꼴 좀 봐. 내 남편은 밖에서 땀 흘리며 과일 상자 나르는데 너는 팔자 좋게 딸년 끼고 누워있니? 아들도 못 낳는 게. 그들은 산모가 퇴원을 한 후에도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 가난하여 산후조리조차 제대로 못한 불쌍한 산모를 보고도 본인들도 여자이면서 본인들도 아들이 없으면서 그 열등감을 세댁에게 쏟아부으며 공공의 죄인으로 만들었다. 형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정상적인 잔인함을 보였다. 동네 사람들에게 딸을 낳은 주제에 뭐 잘났다고,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 밥도 안 차려준다며 울먹이는 연기를 했고, 이 소문을 들은 시댁 친척들이 단칸방으로 찾아와 갓 해산한 세댁에게 손가락질을 퍼부었다. 세댁은 젖도 잘 돌지 않는 가슴을 쥐어짜며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다. 하지만 악마들의 잔치는 거기까지였다. 며칠 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다. 문 밖에서 형수와 누나가 세댁을 방구석에 몰아넣고 퍼붓는 소리를 고스란히 듣게 된 것이다. 야, 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다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차라리 애 데리고 나가 죽어버리지 그러니? 형수의 그 비인간적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이성이 끊어졌다. 남편은 발로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다. 그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형수와 누나는 당황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기를 죽이려 들었다. 어머, 도련님, 왜 이렇게 예의 없이? 나가!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다. 남편은 그 길로 형수네 집으로 달려갔다. 형수와 큰 누나가 뒤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 형수의 집 마당에 들어선 남편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장독대를 박살내고 툇마루의 가구들을 마당으로 내던졌다.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용산 꼭대기에 울려 퍼졌다. 놀란 형수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말리려 하자 남편이 형수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서며 사요를 토해냈다. 한 번만 더 내 집사람한테 가서 아가리 놀려봐. 그땐 형수고 뭐고 내 손에 죽는 거야. 아들이 없어. 대가 끊겨. 당신이나 잘해. 내 마누라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더 나오게 하면 나 이 집구석 다 불지르고 감옥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누나도 겁에 질려 구석에 주저앉았다. 평생 순둥이처럼 웃으며 형님, 누님 대접하던 막내 동생의 변신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형수와 누나의 노골적인 폭언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더 교묘하고 차가운 무시와 따돌림이라는 칼을 갈기 시작했다. 집안 모임에서 세댁을 유령 취급하고 은밀하게 뒤에서 비웃는 그림자 괴롭힘은 더 집요해졌다. 세댁은 남편의 보호 아래 잠시 숨을 돌렸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형수의 서늘한 시선은 여전했다. 어디 두고 보자. 형수의 그 나직한 혼잣말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적처럼 둘째 아이인 아들이 찾아왔다. 두 사람의 인생이 영등포라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서막이었다.
용산 꼭대기에 찬 바람을 뒤로하고 부부는 영등포로 향했다. 남편은 내 새끼들과 내 마누라, 다시는 그 독사 같은 인간들 틈바구니에서 떨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잠을 줄였다. 영등포 시장 한 귀퉁이에서 작은 과일 매대를 시작한 부부는 악착같이 살았다. 남편은 매일 새벽 3시 청과물 시장에 가장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 뛰었고 아내는 갓 태어난 둘째 아들을 등에 업고 손님을 맞았다. 하늘도 그들의 고통을 알았는지 장사는 거짓말처럼 번창했다. 남편의 성실함과 아내의 친절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작은 매대는 번듯한 과일 가게가 되었고 이내 영등포 일대에서 나름 큰 규모의 과일 유통상으로 성장했다. 둘째 아들이 복덩이였는지 아들이 태어난 후로는 돈이 자석처럼 붙었다. 드디어 그들은 번듯한 집을 마련했고 아내의 얼굴엔 용산 시절엔 볼 수 없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한동안 남편의 기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형수가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장례식장 뒷방에서 큰 누나와 모의한 뒤 남편을 불러앉혔다. 서방님, 이제 어머니도 가셨으니 아버님 거취를 정해야지. 우리가 장남이긴 하지만 알다시피 형님 사업이 요새 말이 아니잖아. 요즘 돈 꽤 벌어서 집도 이사했다며? 아버님 모시는 건 당연히 형편 좋은 막내가 해야지. 효도가 별거니? 돈 있을 때 하는 거지. 형수의 논리는 치밀했다. 여태껏 아버지 재산으로 사업하다 말아먹고 장남이라는 특혜는 가장 많이 이득을 봐놓고는 오로지 돈 있는 자가 독박을 써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큰 누나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다. 그래, 맞아. 너희 집에 남는 방도 하나 있는데 아버지 모시는 게 뭐가 어렵니? 설마 돈 좀 벌었다고 유세 떨려는 건 아니지? 결국 시아버지는 막내인 남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는 신호탄이었다. 형수와 큰 누나는 시아버님 무난 인사라는 완벽한 핑계를 얻었다. 그들은 이제 영등포의 동생 집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다. 90년대 초 아파트가 들어서고 생활 방식이 변해가던 시기였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시집살이에 머물러 있었다. 형수는 거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손가락으로 가구 위를 슥 문질렀다. 어머, 동서, 아버님 모시는 집 꼴이 이게 뭐야?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더니 청소 하나 제대로 안 하니? 아버님 기관지 나빠지면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지?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는 손가락을 보면서도 형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타박을 이어갔다. 그녀는 아내가 차려낸 아버님 상을 보며 젓가락으로 반찬을 휘저었다. 동서, 아버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하셔. 본인 입맛에만 맞추면 어떡해? 없는 집 출신이라 그런지 대접하는 법을 도통 모르네.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해. 알았어? 그녀들의 괴롭힘은 이제 시아버지라는 방패를 얻어 더 정교하고 잔인해졌다. 형수는 아내를 거실에 세워두고 시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이간질을 했다. 아버님, 보셨죠? 동서가 저한테 대드는 거. 제가 아버님 걱정돼서 한마디 하면 저렇게 눈을 치켜떠요. 돈 좀 벌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우리 서방님이 불쌍하죠, 뭐.
시아버지는 그 이간질에 속아 아내를 꾸짖었고 아내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시아버지 앞이라 대꾸조차 할 수 없었다. 형수는 그 광경을 보며 입가에 미세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큰 누나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아내의 살림살이를 뒤져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이거 아버지가 놔주라고 하시더라며 가져가기 일쑤였고 아들의 교육 문제까지 사사건건 간섭했다. 7살이 된 아들이 조금만 장난을 쳐도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 모양이냐, 엄마가 근본이 없으니 애가 저렇다며 아내의 아픈 곳을 후벼 팠다. 첫째는 그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수와 큰 누나는 그 어린 아이에게 갖은 심부름을 시키고 구박하였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에 흐르는 서늘한 공기를 감지했다. 아내의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형수와 누나는 보란 듯이 거실 상전처럼 앉아 아내를 부려먹고 있었다. 남편이 화를 내면 형수는 눈물을 훔치는 척 연기를 했다. 서방님, 우리가 아버님 뵈러 오는 것도 죄니? 동서가 우리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알아? 오죽하면 우리가 아버님 모셔가겠다고 했겠어. 근데 아버님이 막내 집이 편하다고 하시니 참고 있는 거지. 아내는 영등포의 넓은 집에서도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돈을 벌고 집이 커졌지만 형수와 시누이라는 악마들은 집의 크기만큼이나 더 집요하게 아내를 갉아먹고 있었다. 형수는 아내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손바닥 아니야. 네가 어디로 도망가겠니? 이 집도 이 돈도 다 우리가 문 거야. 너는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아내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많아질수록 남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이 땅에서는 이 인연의 굴레 속에서는 결코 아내를 지킬 수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남편의 머릿속을 스쳤다. 남편은 아내의 파르르 떨리는 손을 잡으며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1990년대 초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두 아이의 손을 잡은 부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용산 꼭대기 단칸방에 살 때 첫 딸을 낳고 형수의 모진 악담에 피눈물을 흘리던 날 남편이 형수네 집으로 달려가 다 때려 부수며 내 마누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고 포효했던 그날의 뒷모습을 그때 남편이 지켜준 덕분에 잠시 평화가 왔었지만 사람의 탈을 쓴 악귀들은 변하지 않았다. 영등포에서 성공해 아버님까지 모시게 되자 형수와 큰 누나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아내의 삶을 짓밟았다. 그때 남편은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내가 다 때려 부수고 소리를 질러도 절대 멈추지 않겠구나.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살리려면 이 땅을 떠나는 수밖에 없겠구나. 남편은 비밀리에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다. 형제들에게는 아무런 예고도 마지막 인사도 남기지 않았다. 어린 딸과 아들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르며 남편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뱉었다. 미국으로 건너간 가족은 낯선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렸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라며 형수가 그토록 구박했던 첫째 딸은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당당한 전문직 여성이 되었고
아들 역시 듬직하게 자라 집안의 대들보가 되었다. 남매는 힘든 이민살이에도 구김살 없는 밝은 아이들로 컸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노부부는 캘리포니아의 노을을 보며 회상한다. 여보, 그때 영등포 가게랑 집 싹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게 공항 가던 날, 당신 정말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어? 남편은 허허 웃으며 아내의 거친 손을 맞잡는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당신이랑 애들,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빼내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때 조용히 싹 정리하고 떠나길 정말 잘했지. 당신 얼굴에 웃음 되찾는데 20년이 걸렸네. 남편은 과거 형수네 집을 부쉈던 그 뜨거운 성미를 이제는 아내를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만 쓰고 있었다. 천륜을 끊었다는 비난보다 아내의 목숨이 더 소중했던 남자의 선택. 연락 한 통 닿지 않는 먼 타국에서 노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민 성공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또 엄마로 살면서 이름도 없이 지워져야 했던 수많은 세댁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록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악귀처럼 구는 식구들 앞에서도 내 남편 앞길 막을까봐, 내 자식 가슴에 못 박힐까봐 소구름을 삼키며 가슴에 피멍을 들였던 세월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가난은 땀 흘려 이겨낼 수 있었지만 사람의 혀로 입은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문득문득 아려오곤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부족해서 내 팔자가 기구해서라며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용기가 없었을지라도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묵묵히 버텨 자식들을 키워낸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한 말로 상처 주던 이들은 그들의 악함 속에 갇혀 살겠지만 당신은 이제 당신만을 위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뚫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은 캘리포니아의 햇살보다 더 따뜻하고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